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습관이 무섭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가 쉽지가 맞습니다. 않은데요. 오늘 알아보게 될 이 당뇨병 역시나 평소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죠. 네,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네. 요즘에는 잘못된 습관으로 생긴다고 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온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네, 오늘 알아보게 될 TV 메디칼 약손 이 당뇨병에 당하지 말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진종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인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 내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내분비 대사내과는 어떤 질환을 다루는 곳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 내분비 대사내과는 이제 쉽게 말해서 호르몬과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하는 대표적인 병으로 이제 당뇨병이 있고 또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그리고 쿠싱병 등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생로병사는 호르몬에 달려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당뇨병과 호르몬은 과연 또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예, 호르몬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인슐린이 바로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이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있다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글루카곤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호르몬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또 인슐린을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고요. 저희와 같은 내분비 대사내과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이제는 국민 질환이 되어버린 당뇨병인데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의 한자 뜻은 소변에서 단맛이 난다는 그런 병이다라는 뜻인데요. 기원전 600년 전에 인도의 기록에 보면은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 개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학서적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영어로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라틴어로 소변이 꿀처럼 달다라는 뜻이고요. 1674년에 영국의 의사인 토마스 윌리스가 명명한 뒤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도 당뇨병 환자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맞아요. 흔한 질환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알고 있기는 좀 쉽지 않은 질환이 또 당뇨병인 것도 같습니다.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당뇨병의 종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뇨병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뇨병 환자의 2%에서 3%에 달하는 제1형 당뇨병이 있고요. 또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이 있고 임신성 당뇨병이 있고 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의 복용이라든지 또 유전적 원인에 생길 수가 있는 기타 특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일단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뇨병이지만 임상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주로 소화나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대개는 마른 체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력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성인에서 발생을 하고요. 비만이라든지 과체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당뇨병의 증상이 서서히 발생하면서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력이 흔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뭐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부자병, 뭐 도시병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어느새는 이제 국민병으로 이름 불려지고 있습니다. 천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뇨 인구가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그래프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1971년도에는 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구가 1990년대가 돼서 8%로 증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대 돼서는 16%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당뇨병이 500만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30 당뇨병 환자가 증가한 데 있습니다. 현재 2030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도 3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본인이 당뇨병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당뇨병인 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30 당뇨병 환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은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질환으로만 여겨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그 세대가 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네. 혹시 나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있어서도 이 당뇨병의 어떤 유병률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별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에게서 비만이라든지 과체중, 또 내장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남성에게서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 높은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당뇨병 발생이 연령에 따라 좀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일단은 폐경 전에는 당뇨병 발생률이 적지만 폐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당뇨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이런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경 이전에는 보호 효과가 있지만 폐경을 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에 의한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내장 지방에 대한 보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별 그 원인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합치면 1000만 인구 시대가 됐다는데 이토록 급속도로 유병률이 높아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당뇨병의 증가 원인으로 한 6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면서 피자라든지 햄버거와 같은 고칼로리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자동차도 많이 타시고 또 경무에 시달리면서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 이유가 되겠고요.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시더라도요. 2형 당뇨병 환자의 63% 정도가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체중 또는 비만인 이상인 경우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도 비만과 당뇨병의 관계가 증명이 된 셈이고요. 또한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라든지 용적이 다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구인과 같은 식사를 한다면 서구인만큼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뇨병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병증.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온몸에 찾아올 수 있는 합병증 때문이거든요.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동반질환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지금까지 제가 강조드리는 2가지 단어가 있죠. 비만과 복부 비만. 네. 이 비만과 복부 비만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도 한 60% 되면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 약 75% 정도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 당뇨병에 의한 혈관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합병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나무라든지 화분에 물을 주는 호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수가 이제 두꺼워진다든지 호수를 꽉 누르면은
물이 좀 세게 나가게 되죠. 네. 당뇨병이 발생하면 우리 호수인 혈관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기로 가는 압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의 혈관 합병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대혈관 합병증과 그다음에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허혈성 뇌졸중은 1.7배가 증가하고요. 심근경색증은 1.6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심부전 역시도 1.5배가 증가하면서 말초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 증가하게 되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장 질환입니다. 말기 신질환이 당뇨병이 있게 되면 약 5배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의 유병률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당뇨가 한 10년 이상 되게 되면은 1년 이하인 경우에 비해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신장 질환 강조해 주셨는데 앞서 설명 듣고 있으니 고지혈증 그리고 대혈관, 미세혈관 합병증 등을 얘기하신다면은 역시 뇌혈관도 예외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치매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이 발생하면 결국에 뇌혈관도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뇌혈관이 손상이 되다 보면은 뇌졸중이 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연구에 따르면 한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도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요.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도 당뇨병이 발생하면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중 5분의 1이 앓고 있다는 국민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본인이 당뇨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검사를 받아오는 경우는 제 생각에 적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다음, 다뇨, 다식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계시는군요. 예, 실제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피 검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혈당이 높다고 하셔서 일종의 이제 무증상으로 네. 당뇨병 의심이 된다 하셔서 오신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일반 시민분들은 당뇨병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불편한 게 많다고 들었어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보니까 계속 피곤하다 하더라고. 당뇨는 본인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으로 알고 있고 또 체중이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 채소나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을 빼먹지 않고 꼭 먹고 운동을 빼먹지 않고 꼭 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평상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밥 적게 먹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 당뇨 환자는 적게 먹어야지만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항상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이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건강까지 크게 해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게 드시기보다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잘 드신다는 말은 많이 먹는 건 아니겠죠? 예, 영양이 이제 균형 잡히게 많이 드신다는 말이고요. 굳이 이제 적게 드셔야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은 좀 적게 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한데 그래서 채소라든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면 식후 혈당이 좀 올라가는 게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이 많은 베리류라든지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토마토 같은 것을 드시면 혈당 올라가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당뇨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미리 당뇨병에 안 걸리려고 당뇨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약보다는 예.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예방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절하게 먹는 거. 그러니까 좋은 시기를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을 한 5%에서 7% 정도 하시면 자기 몸무게에서 당뇨병 예방을 상당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적절하게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다 해보고 체중이 계속해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미리 예방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시켜주면서 당뇨병 예방을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이고 체중 감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을 좀 감량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마른 체형의 분은 당뇨에 안 걸리겠네요? 아닙니다. 마른 체형의 분들도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시면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 과체중 및 비만인 분들이 75%지만 나머지 25%, 그 정상 체중이거나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도 당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마른 당뇨병 환자는 조금 당뇨병이 다르게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슐린 분비가 많이 떨어진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구인들보다 췌장의 크기가 좀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른 당뇨병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마른 당뇨병 환자라도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제 간에 지방이 많거나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당뇨병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혈당 수치일 텐데요. 당뇨 수치 변화에 민감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혈당 수치 체크를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 혈당 측정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당뇨병을 진단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는 환자의 소변에서 포도당을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도 특별한 도구가 없어서 와인의 농도를 재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을 했고요. 1940년대가 되면은 환자의 소변에서 포도당을 측정하는 키트가 개발이 돼서 이런 시약과 키트를 통해서 환자 소변에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환자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최초의 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소형화되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당뇨 환자분들은 집에 혈당 측정기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혈당 수치 높게 나타나면 당뇨병이 의심돼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진단을 받게 될 텐데요. 전문적으로 당뇨병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선별 검사를 해야 되는 인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 인자가 있는 19세의 모든 성인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35세 이상의 성인에게서는 당뇨병 선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45세 이상에서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점 이런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뇨병의 선별 검사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복 혈장 포도당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 검사가 있고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공복 혈장 포도당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혈장 포도당 검사는 8시간 동안 금식을 한 후에 환자의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일단 저희가 100 미만에서는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100부터 125까지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126 이상부터는 당뇨병 의심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 구간, 즉
공복 혈당이 한 100에서 125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뇨병이 아니라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도 당뇨병으로 약 65%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는데요. 당화혈색소 검사란 적혈구에 있는 당화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당화기란 쉽게 말해서 포도당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한 3개월 정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다는 뜻은 우리가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아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병의 진단에도 활용이 되지만 당뇨병 환자의 추적 검사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5.6%까지를 정상이라고 그러고요. 5.7%부터 6.4%까지를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을 당뇨병 의심으로 분류를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6.1%부터 6.4%까지를 저희가 고위험 구간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고위험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약 50%가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검사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입니다. 이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는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요. 하는 방법은 75g의 포도당 용액을 드신 다음에 2시간 뒤에 혈장에서 포도당 농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에서 139까지, 즉 140 미만에서는 정상으로 분류를 하고요. 140부터 199까지는 저희가 내당능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200 이상에서는 당뇨병 의심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네. 당화혈색소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공복 혈당 검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 한 시점에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것은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낮더라도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져 있는 환자에게서는 평균 혈당이 올라가고 따라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당뇨병이 아주 초기 단계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이지만 고위험 구간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의 위험 신호.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넘어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리가 혈당이 체내에서 한 20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소변 나갈 때 혈당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포도당이 나가면서 물을 또 끌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으로 포도당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어도 배고픈 다식 현상, 계속해서 먹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되게 되면은 당 독성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도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혈당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합성하는 호르몬이거든요.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도 빠지게 되고 오히려 건강이 많이 해치게 되는 겁니다. 당뇨 전담 간호사와 주로 이제 당뇨병 환자 중에서 연속 혈당기를 착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인슐린 펌프를 같이 또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진료 보기 전에 같이 이제 환자분의 데이터를 보고 환자분의 인슐린에 대한 부분을 재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작전 회의죠. 환자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료 보고 나가셔서 또 저희 전담 간호사와 또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고쳐달라고 제가 또 주문을 합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발생 유형에 따라 그 원인과 치료도 조금씩 다르다. 성인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체중이나 비만,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생기는 제2형 당뇨병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소아당뇨라 불렀던 혹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 불렀던 이런 것들은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병이고요. 당뇨병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발생하는 그런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 당뇨병은 이제 19세 이상 성인에게서 과체중 비만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건강을 무너뜨리는 당뇨병. 오랜 시간 당뇨병을 앓았다는 20대의 권한나 씨. 그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당뇨병의 이상 신호를 알아챘을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소변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단백뇨가 좀 의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때 혈당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체중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하다가 20대 때 돼가지고 살이 많이 찌면서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당뇨가 온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이 무엇보다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 방치 시 전신 곳곳에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인슐린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주 고용량의 인슐린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중 증가가 좀 문제였고요. 식후 혈당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고 환자분의 이런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이제 좀 중점을 주고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쓰는 그 GLP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을 또 같이 써서 혈당도 조절이 잘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환자분 굉장히 지금 현재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당뇨병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 필요시 약물 및 인슐린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꾸준한 치료와 관리만이 당뇨병의 소리 없는 위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인슐린 펌프를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슐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중증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에게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실 때 주의점은 소독을 좀 잘하고 캐놀라를 삽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너무 인슐린 펌프만을 믿고 혈당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식단 관리 좀 열심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많이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당뇨병 이야기하면은 인슐린 얘기를 또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인슐린은 무엇이고 당뇨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은 같은 당뇨병이지만 매우 다른 당뇨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형 당뇨병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역세포에 의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 저희가 베타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고요. 반면에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이제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즉 인슐린은 많이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지만 말초세포 즉 저희가 근육세포를 말초세포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근육세포에서 인슐린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밥을 먹거나 특히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식후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간세포에도 이런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요. 간세포는 평상시에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포도당을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인슐린이 도와주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자는 동안에 공복 혈당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 환자라도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가 부서지면서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중증 당뇨병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뇨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네.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발생하는 원인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법도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당뇨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주입을 할 때는 우리의 몸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패턴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저 인슐린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가는 인슐린을 한 차례 맞으셔야 되고요. 식사 시마다 식사 인슐린이라는 것을 또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차례에서 5차례 인슐린을 주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이제 기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연속 혈당계와 인슐린 펌프를 함께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연속 혈당계에서 환자의 혈당 패턴을 분석하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를 인슐린 펌프에 보내주게 되면 인슐린 펌프가 그런 혈당 패턴에 맞추어서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혈당 조절도 잘 될 뿐더러 합병증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고 삶의 질 또한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2형 당뇨병 환자라도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이러한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의 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2형 당뇨병의 치료는 단순히 혈당 치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당뇨병의 합병증 감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생활습관 조절, 당뇨병 교육도 잘 받으셔야 되고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고지혈증 조절, 또 적절한 약제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중 감량까지 함께 이뤄내야지만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환자분들 혈압 그리고 혈당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30 사이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내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6.5%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높은 혈압은 130 미만으로, 그리고 낮은 혈압 같은 경우에는 8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죠.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180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중성지방은 150 미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한 100 미만으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가 체중을 10% 이상 감량을 하게 되면 당뇨병 약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그런 비율을 한 3배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중 감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는 그런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 GLP-1 호르몬을 이용한 것인데, 이 GLP-1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 소장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GLP-1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위에서 음식물의 배출 속도를 억제시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뇌에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GLP-1 호르몬 제제를 약제로 만든 것이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것이고요.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주사로 투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GLP-1 호르몬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로 체내에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더 잘 될 뿐더러 위 배출도 더욱 억제되고 식욕도 더욱 억제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적게 먹게 만드는 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군, 다이어트군에서 투여를 한다면은 체중 감소가 약 16에서 20%까지 감소를 하지만, 아쉽게도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그 절반인 한 10%만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혈당 목표 도달률이 한 80%로 증가하게 되고요. 위약 대비 한 8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런 주요 심혈관계 사건이 약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약제로 SGLT2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GLT2 억제제는 신장에 작용하는 약제인데요. 신장에 작용을 해서 약 70g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더 배출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70g이라고 하면은 70g의 포도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밥 한 공기를 적게 먹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혈당도 잘 감소할 뿐더러 평균적으로 체중이 한 3kg 정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의 효과는 단순히 이제 혈당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부전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당뇨병 환자들 심부전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SGLT2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심부전에 관련된 입원 및 심혈관 사망이 약 20%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약은 또한 심부전뿐 아니라 콩팥, 즉 신부전에도 굉장히 효과가 큰 약제입니다. 그래서 만성 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SGLT2 억제제를 쓰면 말기 신부전까지 가는 그런 시간을 약 27년 정도 연장시켜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뇨병이 발생하면 대사 이상 지방간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렸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술을 드셔서 발생하는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이 아니라 과체중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방간이라는 뜻이고요. 당뇨병 환자의 약 65%에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런 지방간이 있는 환자에게서 대부분 간암으로 사망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수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는데 지방간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당뇨병 환자보다 사망률이 약 1.6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뇨병뿐만 아니라 지방간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요. SGLT2 억제제 역시도 심하지 않은 지방간에서 약 지방간을 2배 정도 개선시켜주면서 지방간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따라서 당뇨병 있는 환자에서 지방간 치료를 한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지방 간염이 심해진 환자에게서는 특별한 약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치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간염이 좀 경도의 단계에서 사용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치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조기에 당뇨병 치료와 이런 지방간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당뇨병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 병용 치료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용 치료라는 것은 당뇨병 약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당뇨병의 발생이라든지 당뇨병의 악화는 사실 단순히 인슐린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크레틴이라든지 또 이런 지방, 그다음에 신장, 근육, 뇌, 간 등 여러 장기가 여러 호르몬들을 통해서 당뇨병 발생이나 당뇨병 악화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기전을 가진 다양한 당뇨병 약제를 써서 이런 당뇨병 악화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기전을 완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병용 치료가 대두되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병용 치료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에 우리가 병용 치료를 했을 때 당뇨 혈당의 목표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혈당을 유지하는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초기에 병용 치료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챙겨 먹는 영양제라든지 약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 당뇨병 약과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다거나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러한 약제라든지 영양제는 상당히 많은데 일단 약제 중에서 대표적인 약제가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관절염이라든지 천식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약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스테로이드 약제는 쉽게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증가시켜주는 약제고 또 다르게 말해서는 혈당을 만들어내는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드실 때는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일부 혈압약, 베타 차단제라든지 이뇨제 중에서 티아지드 계열의 약제도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피임약도 올릴 수가 있고 또한 결핵약이라든지 향정신병 약제라든지 면역 억제제 또한 혈당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 중에서는 뭐 비타민 B3와 같은 니아신과 같은 것들이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약제라든지 영양제를 드실 때는 담당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야지만 예상치 못한 혈당 증가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젊어서부터 주의해야 될 질환이 바로 당뇨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약제도 많지만은 무엇보다 환자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혈당 관리를 좀 더 꾸준히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관리죠. 그리고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혈당 측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을 통해서 자기 혈당을 알게 되고 또 자기 혈당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자기 혈당을 관리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 왼쪽의 혈당 관리표는 제 환자분의 혈당 관리표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가 않으셨는데 이렇게 혈당 관리표를 잘 작성하시고 나서부터 혈당 관리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혈당을 꾸준히 적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식사 종류라든지 양도 기록되어 있고 운동 양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혈당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 혈당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런 혈당에 또 대응해가는 자기 관리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혈당 측정이라는 것은 마치 사격 훈련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격을 할 때 뭐 3점, 4점밖에 쏘지 않는 등 굉장히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10점을 계속해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혈당 관리에 있어서 이 10점이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꾸준한 혈당 체크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 연구에서 보더라도 자가 혈당 측정을 안 하는 경우에 비해서 자가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0.2% 더 개선이 되고요. 또 구조적인 혈당 측정, 즉 아침, 점심, 저녁 잘 나누어서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추가적으로 0.3% 정도 더 개선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속 혈당 검사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러한 연속 혈당 검사기를 이렇게 팔이라든지 복부에 착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혈당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운동량을 조절한다든지 먹는 것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연속 혈당계를 착용하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약 1.1% 정도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연속 혈당 검사계는 진료실에서 저한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의 평균 혈당이라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이것은 환자가 24시간 동안 목표 혈당 범위에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 범위를 70에서 180으로 잡았을 때 24시간 중에서 약 21시간 50분을 목표 범위에 머물렀던 환자이고요. 저희가 한 70%를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혈당 조절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그래프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평균 혈당에 이런 그래프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현재 환자가 이런 불규칙한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인슐린을 쓰시는 환자라면은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인슐린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공복에 저혈당이 왔다면 인슐린 용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제가 환자분께 또 특별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혈당에 제가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짜별로 요일별로 환자의 혈당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말 아침 점심에 혈당이 많이 오르시는 분이었는데 문진을 해보니까 주로 주말에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당 패턴을 보고 제가 외식을 좀 줄이시든지 외식을 하실 때 그런 혈당 조절 팁 같은 것들을 드리게 되었고 또 추후에는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되게 된 환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네. 막상 또 실행에 옮기기가 가장 어려운 게 식단 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제한하고 줄여야 될 음식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의 구성과 식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구성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은 드시는 것의 절반을 생채소와 나물 같은 채소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류, 살코기, 생선, 두부 등을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을 곡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드시는 순서도 중요한데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식사의 순서만 잘 바꾸더라도 식후 혈당이 최대 한 40%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뭐 콩류, 그다음에 잡곡류, 그다음에 통곡물류라든지 현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질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300이라고 얘기합니다. 흰밥, 흰국수, 흰 포도당으로 만든 그런 흰 설탕으로 만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과일이라든지 떡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질 좋은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양을 좀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질 좋은 탄수화물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외식을 하시거나 친구분들 만나실 때는 흰밥을 드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질 나쁜 탄수화물의 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당뇨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뇨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체외를 다시 해보자 그랬던 모양이에요. 결과가 2형 당뇨병을 확진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우울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3개월 이상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인슐린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야 그 인슐린 치료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다. 중증 당뇨병 환자만 하는 거니까 그거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모양이에요. 네네. 이거 사실입니까? 이게 좀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인슐린 사용하자는 얘기를 들으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많이 힘드신 상태 같은데 지금 혈당 상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써서 혈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환자의 생활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식습관 변화를 유도해서 인슐린 양을 감량하든지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중단하실 계획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쓰는 상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환자분처럼 아주 초반 당뇨지만 혈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유로는 특히 이제 제2형 당뇨병이 오래된 경우에 특히 이제 췌장 기능이 크게 감소하면서 자기의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리고 젊은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인슐린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슐린 주사는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는 거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 경우에서는 높아진 혈당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혈당이 좋아지시면은 인슐린을 감량하거나 또는 중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단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선생님, 의사와 상의 없이 만약에 당뇨약을 한 6개월 혹은 1년 가까이를 안 먹으면 뭐 위험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타격이 있는 건가요? 환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안 드시면은 혈당이 매우 올라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일부는 혈당이 매우 높아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뭐 중단을 하든지
더 다른 약으로 복용하든지 결정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2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 이분이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가족들이 당뇨병을 좀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운동, 식단 이런 거 관리 잘해서 혈당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나중에 당뇨병에 걸리더라도 건강한 체장만 이식받으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뭐 그렇게 당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그 환자분, 20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시면은 당뇨병이 안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관리하는 게 좀 많이 귀찮은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아쉽게도 겁도 나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쉽게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췌장 이식은 뭐 보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췌장 이식을 보통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1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췌장 이식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1형 환자가 말기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 우리가 췌장 이식을 같이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가 있겠고요. 또한 1형 당뇨병 환자가 심하게 저혈당이 반복되는 경우, 그런데 췌장 이식을 또 고려할 수가 있겠고, 1형 환자분들 중에서 외로 인슐린을 뭐 300단위, 400단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도 췌장 이식을 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 췌장 이식을 고려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시행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1형 환자에게 신장 이식과 함께 췌장 이식을 한다. 근데 신장 이식이나 췌장 이식이 그렇게 쉽게 하는 치료는 아니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TV 메디컬 학선 오늘 이 시간에는 모르면 당하는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여러분, 당뇨병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약제를 복용하기만 한다면은 혈당 관리도 잘 될 뿐더러 합병증 걱정 없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슬기로운 당뇨 관리 습관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뇨병 관리인 것 같습니다. 당뇨병 이제 그냥 숙명이려니 하다가는 단명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진종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